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1.7 SCM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사슬망 관리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정의 공급 사슬망 관리란 supply chain이란 자, 공급업체로부터 자재를 구입해서 이를 중간자 최종 재료로 변형시키고 완성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이렇게 되니까 관련된 모든 활동이 총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있는데 공급 회사가 있겠죠. 공급자, 공급 회사가 있습니다. 공급사가 있고 이것을 자, 소비자에게까지 갔죠. 그럼 이걸 다 아우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자, SCM이라고 합니다. SCM. 거기에 비해서 나중에 뒤쪽에 가면 ERP가 나옵니다.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요 안에서, 즉 우리 회사 내에서의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SCM이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굵은 글씨 공급 사슬의 구성 요소 및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공급 사슬의 구성 요소 외부 공급업체, 그 다음에 내부, 그 다음에 외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2번 공급 사슬 관리의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운영의 향상, 운송비 증가, 그 다음에 경쟁 압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1번에 운영의 향상 쪽에 보시게 되면 많은 기업에서 린 생산 시스템과 린이라는 말은 이제 그렇게 기대다 이런 뜻이 있나요? 린 생산 시스템과 종합적 품질 경영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향상시켰다. 앞으로 운영의 향상을 위해 공급 사슬이 필요하다. 공급 사슬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자는 거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낮아지겠죠. 그다음에 운송비가 증가해서 경쟁 압력이 높아져서 글로벌화 때문에 전자상 거래가 증가해서 공급 사슬망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 공급 사슬이 이제 복잡성 때문에 다시 이 SCM이 더 필요한 거고 재고 관리가 필요해서 필요하다 이 말이고요. 3번 굵은 글씨로 넘어왔어요. 공급 사슬의 전략. 공급 사슬의 전략. 제가 보통 보면은 이 페이지를 잘 이야기를 하지 않죠. 굵은 글씨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다가 넘어오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3. 공급 사슬의 전략. 1번 양쪽 갈로 공급 사슬의 전략. 1번 다수 공급업체와 소수 공급업체가 있다. 2번 수직적 통합이 있고 3번 KLS 네트워크가 있고 4번 가상회사가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밑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2번 다수 공급업체와 소수 공급업체. 1번 기업이 공급업체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기준은 가격, 품질, 배달이다. 자, QCD죠. QCD, Quality, Cost, Delivery.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업체를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품질 좋다. 그 다음에 코스트 굉장히 낮다. 딜리버리 굉장히 빠르다. 납기가. 그러면은 이 회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쳐낼 필요가 없죠. 2번 예전에는 다수의 공급업체에 거래하였으나 현대에는 몇몇 소수의 공급업체에 거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곳에만 하면 좀 위험 부담은 있고요. 자, 3번 수직적 통합.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 공정에 필요한 투입물이 원자재, 부품, 서비스를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다. 수직적 통합이나 이렇게 구매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거나 이런 공급업체와 유통업체를 실제로 소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읽어두셔야 되겠습니다. 1차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차에서. 자, 그 다음에 KLS, 이건 일본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일본에서는 대부분 제조 대기업들은 소수의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과 수직적 결합을 취하는 형태의 중간 형태다. 위에 있는 거. 중간 형태다. 이런 제조업체들은 소유 또는 제출을 통하여 공급업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한다. 공급업체는 KLS라는 기업연합의 한 멤버가 된다. 기업연합의. 멤버가 되면 장기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안정된 품질 생산을 제공하고 전문 기술을 제공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협회 비슷한 거 그런 거죠. 5번에 가상회사, 버추얼 컴퍼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업원이나 삘동도 없이 요즘 이런 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6번 양쪽 갈로 공급 사슬 관리의 성과 측정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지 않는 것은 그나마 덜 중요한 것. 자, 4번에 채찍 효과. 채찍은 뭐냐면 자, 채찍이 길죠. 그죠? 한번 탁 이렇게 스냅을 매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착 이렇게 가다가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금방 스냅을 한번 매겼지만 끝으로 가면 엄청 이렇게 커지죠. 효과가 커지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채찍 효과란 공급 사슬 속에 있는 소매점이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약간의 수요 증가를 경험한 후 도매점에 주문할 때 수요 증가가 약간 있으니까 소매가, 그죠? 여기가 소매. 그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윗 도매점에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주문할 때 좀 더 많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팔아보니까 좀 잘 팔리더라면 좀 더 많이 주문을 하게 되겠죠. 그죠? 약간의 수요 증가를 경험한 후 도매점에 주문할 때 품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문량을 약간 부풀리고 도매점은 소매점으로부터 주문량이 증가했음을 알고 품질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량을 더더욱, 자, 또 더 올라가면 더 크게, 이 사람 더 올라가면 더 크게 이렇게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또한 공장도 원자재 공급자에게 더욱 더 많은 양의 주문을 하는 것처럼 처음은 시장은 조금이지만 감이 갈수록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자, 채찍 효과. 채찍 효과는 공급 사슬을 이루는 멤버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주문 결정을 내리고 인접 멤버로부터 정확한 수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쁘다. 2번 채찍 효과의 발생 원인 수요 예측의 수정. 수요 예측을 조금씩 여기에서는 조금, 여기에서 또 조금 이렇게 자꾸 부풀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꾸 커지는 형태를 말하죠. 상류로 올라갈수록 수요 예측의 변동이 커서 그렇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채찍 효과의 억제 방안이 있죠. 쭉 내려오시면 4번 양쪽 갈로 보시면 있습니다. 모든 멤버 사이 정보를 확실하게 교환하다. 전자 자료를 교환하다. 제조업자들의 균일한 도매 가격 정책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1.8 생산 전략과 의사결정. 생산 전략의 모형. 생산 전략은 아래 4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생산에 대한 사명감, 차별적 능력, 생산 목표, 생산 정책.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긋지는 않겠습니다. 자, 2번 양쪽 갈로 생산 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 우선순위. 자, 품질 납기 원가. QCD죠. QCD 순위다. 유연성은 뭐 거의 중요하지 않다. QCD 순위다. 3번 양쪽 걸로 생산 전략의 유형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볼 사항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의사결정론. 1번의 개요. 의사결정 여러 가지 뭐 대안이 많겠죠. 그 중에서 뭔가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의사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요 한번 읽어보시고 2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의 분류라고 해서 나오고 3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산업공학에 가시면은 경영과학론이라고 해서 OR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게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뭐 라플라스법 어쩌고저쩌고 많은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만 해도 의사결정론만 해도 자, 1학기 3학점짜리 대학교의 수업 과정입니다. 한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럼 이 안에서 뭐 라플라스 기준, 낙관적 기준, 비관적 기준 안에 들어가서 이 내용이 만일 시험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틀리는 수밖에 없죠. 틀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기출 문제를 좀 다루어 보고 간다든지 답을 외운다든지 해서 좀 그 커버를 할 수 있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배양해서 여러분들 가시면은 충분하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00점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의 분류라고 해서 확실한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뭐 너무 쉽죠, 그죠? 모든 뭐 경제적, 외부, 내부적인 상황이 확실한 상황이니까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기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위험한 상황, 상충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3번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방법 있죠, 그죠? 요거는 라플라스, 낙관적, 비관적, 후르피츠 기준, 세비지 기준이 있다. 종류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꼭 읽어보셔요. 읽어보라는 거 꼭 읽어보시고, 그죠? 4번 양쪽 갈로, 5번 양쪽 갈로 됐습니다. 6번 양쪽 갈로 의사나무 분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 의상나무 결성법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쳐서 의사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할 확률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0.5다, 0.3이다, 0.2다, 또 그다음에 0.4다, 0.1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0.5다, 이게 0.6이다, 이게 0.4다. 예를 들어서 0.8이다, 0.2다 하면
나무처럼 생겼죠, 지금. 의사결정. 자,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나무처럼 생겼어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이 위에 있는 어떤 대안이 0.6, 밑에 있는 것이 0.4. 두 개 합치면 반드시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지가 나누어져 있죠. 가지가 나누어 있는데 두 개를 합치면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1. 이것도 마찬가지. 0.8, 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넘어오면 또 여기에서 1이 됩니다. 이것이 1. 자,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 나무목 분석법은 분기되는 곳에서의 확률, 즉 더하면 1이 된다고 한번 봐두시도록 하시고, 3번에 있네요. 그죠? 확률 계산. 원에서 분기되는 모든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지우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1.9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해서 나오고, 자,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회사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학생들한테. 자, 우리 회사에 보니까 수의실부터 해서 뭐 이제 그 뭐 격리, 그 다음 회계, 그 다음에 뭐 기획을 보는 담당자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 수의 아저씨가 계시는데, 수의 아저씨 보니까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IQ가 220이야.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 그리고 기획력이 너무 좋고 창의력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은 저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수의 보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우리 회사에 보니까 그 기획하시는 분이 보니까 덩치가 120kg야. 키가 한 1m 한 90 정도 되고, 유도가 8단이고, 합기도, 뭐, 공수도 다 합쳐가지고 한 20단이야. 근데 머리가 좀 나빠. 그러면 이 사람 바꿔야 돼. 그죠? 바꿔야 된다, 위치를.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뭐 여러 가지 자원들, 뭐, 심지어는 하나, 뭐, 볼펜 하나라도 여기 있어서 안 될 건 저쪽으로 가고, 이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적당한 곳에 배치되고 이런 것들 하는 게 바로 ERP입니다.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한다. 기업 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활동이다. 그래서 뭐 그림도 있습니다. 그림도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그 예전에 어디입니까? 포항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유니 ERP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당시에 첫 해에 적용해서 이렇게 재배치하고 뭐 하는데 뭐 100억의 코스트를 아꼈다고 하든가 뭐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대기업에 지금 ERP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ERP. 물론 서류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ERP 안에 이제 들어가서 다 하고 있죠. 회계, 재무, 판매 뭐 이런 것들. 자, 2번 ERP 특징. 1번 글로벌적 대응이 가능하다. 다국적, 그 다음에 뭐 다통화, 그 다음에 다언어 뭐 이런 것들 가능하다. 2번 양쪽 갈로 통합 업무 시스템이 된다. 3번 리엔지니어링이 지원이 된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이런 것인데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 아저씨를 기획부로 보내고 기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그 수의 아저씨 쪽으로 보내는 그런 리엔지니어링이 또 그런 개념들이 이제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쭉쭉 넘어오면서 우리가 쭉 넘어와서 5번 양쪽 갈로 6번 양쪽 갈로 밑에 보시면 3번 ERP의 도입 효과가 있습니다. ERP의 도입 효과. 자, 1번 외형적 업무 운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자, 비용 제한을 넘어선 업무 효율화 효과, 재무 분야의 업무 효율 향상 효과, 공급 체인 및 고객 서비스 분야의 개선 효과, 전산 비용 점감 효과 및 그다음에 새로운 경쟁 모델의 전환 효과가 있다. 그다음 신속한 구현으로 빠른 투자 회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산 비용 절감 효과겠죠. 절감 효과. 그다음 4번 굵은 글씨 생산 정보 관리. 생산 정보 관리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생산 정보 관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로 하고 저는 넘어갈게요. 자, 어디까지 넘어오느냐? 2절 수요 예측과 제품 조합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이 수요 예측은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수리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번 수요 예측, 1번 개요. 수요 예측. 기업의 산출물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과정이며, 자, 밑줄 거요. 판매 계획, 조달 계획, 재무 계획 등에 활용이 된다. 밑줄 것이고. 자, 2번 양쪽 갈로 수요 예측의 장점. 1번 수요 변화에 대한 생산 계획을 수립 가능하다. 수요 예측이 되면 우리가 생산을 몇 개 해야 될지 나오는 것이죠. 그죠? 이번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거니까
우리 회사는 선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선풍기를 뭐 날개 3개짜리 선풍기를 몇 개, 날개 4개짜리 선풍기를 몇 개,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회전되는 선풍기를 몇 개, 뭐 사우나에 설치되는 뭐 선풍기를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 예측이 되겠죠. 불필요한 설비 투자와 과다 재고 및 재고 부족으로 인한 손실 예방이 가능하고 생산 자원을 즉시에 확보하고 고용을 안정 가능하다.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고객의 요구를 예측하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한다. 수요 예측도 마찬가지 회기직선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회기직선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됐다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온도가 10도일 때, 온도가 20도일 때, 온도가 30도일 때 우리가 온도가 한 35도 정도 이제 이번 여름에는 35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수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수요를 많이 하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자, 3번 수요 예측의 실행 단계.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목적이 명확한 예측 대상 및 항목의 설정, 예측 기간의 결정, 적절한 예측 방법 내지 모델의 선택, 예측이 필요한 자료 수집, 모형을 이용한 예측의 실시, 예측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에서 오케이가 되면 예측 결과를 실행한다. 수요 예측 방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정성적과 정량적이 있는데 정성적이라는 말은 성질, 그냥 대충 이제 직감적으로 하거나 그러면은 뭐 의견을 모아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성적이라고 하고, 정량적은 말 그대로 회기직선식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수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정량적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반드시 정성적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이런 예측 이런 것들이 또 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정성적 수요 예측. 과거 자료가 부족하고 장래 변화에 대한 자료도 없을 때 사용한다. 자, 이제 처음 하는 사업 같은 경우죠. 정성적으로 해야 되겠죠.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에 구성론의 능력, 경험에 의존한다. 직관력에 의한 수요 예측. 델파이법 판매원 의견 종합법. 이게 뭐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판매원 같은 경우는 의견을 반드시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원 의견 종합법. 경자 판단, 위원회 합의법 이런 것들이 있다. 직관력에 의한 수요 예측 밑줄 것이고, 의견 조사에 의한 수요 방법, 시장 조사법 이런 것들이 있다. 유추에 의한 방법은 라이크 사이클법, 그다음에 자료 유추법 등이 있다. 요거 별표 한 개 하시고 봅니다. 직관력에 의한 수요 예측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럼 델파이법은 뭔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 라이프 사이클법 이건 알잖아. 라이프 사이클은 일종의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우리 회사 제품은 여름에 제일 많이 팔리고 겨울에는 안 팔린다. 반대로 뭐 냉장고를 만드는 데는 또 냉장고를 만들거나 뭐 보일러를 만드는 데는 또 달라지겠죠. 그죠? 장점, 예측이 수월하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 없다. 비용이 저렴하다. 단점은 전문가나 뭐 구성원의 능력, 경험에 따라 또 다르게 정확도가 좀 낮겠죠. 그것에 비해 정량적 수요 예측은요, 시계열 분석법에는 인과의 예측법이 있습니다. 시계열, 년, 월, 주, 일에 따른 과거 자료가 굉장히 많고 또 수입이 용이하고 이런 경우에 되고, 시계열 변동,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인과형 예측법은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잘 팔릴 것이다. 수요 예측하자. 이번에는 뭐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제 망했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2번 정성적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정성적 수요 예측이 정량적 수요 예측보다는 약간 성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나마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성적 주관적 수요 예측 방법에 자 위에 있었죠. 델파이법이란 뭐냐? 직관적인 수요 예측 방법으로 델파이법이 뭐냐? 1번에 개요. 인간의 직관력을 이용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직관적인 예측 방법이고, 신제품 개발, 신시장 개척 등 중기 및 장기 예측에 사용된다. 직관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특징, 자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으지 않아요.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지 않고 우리 설문지를 돌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 회사 제품 얼마나 팔릴까요? 얼마나 팔릴까요? 얼마나 팔릴까요? 자 이제 나중에 서류가 오겠죠. 서류가 왔어요. 서류가 왔는데 이 사람은 뭐 80% 팔릴 것이다, 60% 팔릴 것이다, 40% 팔릴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시 이제 줍니다. 주면서 A라는 사람한테는 B 씨는 60% 40% 팔린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80%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80% 40% 팔리는데 왜 60%죠? 이렇게 줘요. 그럼 받은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은 다르게 예측을 했구나. 약간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다시 또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렴이 돼요. 나중에는.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남의 생각도 이렇게 듣게 되면. 자, 그것을 우리가 델파이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으지 않고 질문서를 보내요. 각자의 의견을 적도록 하고 전체 의견을 평균차 4분의 값으로 나타내어서 이렇게 다시 뿌려주고 다시 받고 다시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2번 판매원 의견 종합법. 이건 말 그대로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판매원이죠. 판매원에 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판매원이 듣는 것이 뭐 물론 판매원은 좋다고 팔겠지만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 물건은 A사에 비해서 이게 나빠, 이런 부분이 나빠, 안 살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피드백 되어서 들어오겠죠, 그죠? 3번 경영자의 판단, 그다음 4번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합의법 이런 것들이 직관적인 방법이고요. 2번 양쪽 갈로 의견 조사에 의한 수요 예측 방법 시장조사법이 있습니다. 1번 개요. 자, 판매되기 전에 소비자의 의견을 조사하거나 시장 조사를 해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자, 이것에 따라서 회사의 사활이 결정이 되겠죠, 사실, 그죠? 전화 설문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양쪽 갈로 유추에 의한 수요 예측법, 라이프 사이클법, 그 다음에 자료 유출법 등이 있으며 생산 시설 및 생산 능력의 장기 예측 등의 수요 예측에 이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시계열에 의한 수요 예측 방법인데 정량적 분석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앞에 나왔던 정성적 수요 방법에 대해서 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시계열과 앞에 이제 표도 있었습니다만 시계열과 인가형 추측 방법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런 회기직선식을 그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 온도 30도가 되면 우리 회사 제품 몇 개 팔리겠다. 35도가 되면 오늘 몇 개 팔리겠다. 오늘 또는 그러면은 뭐 일주일 뒤에 몇 개 팔리겠다. 한 달 뒤에 몇 개 팔리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X 데이터, Y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최소 자성법이라고 하는데 SQC에서 y = a 플러스 bx. 자, b는 기울기, a는 절편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서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자, 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에 좀 들어가기는 그렇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뭐 그 생산 시스템 한 두세 강 이렇게 이제 왔는데 말이 굉장히 빨라지고 뭐 그렇죠, 그죠?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졌죠. 이건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적응. 이때까지는 뭐 칠판에 많이 적어주고 뭐 세부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뭐 공식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뭐 빨리 읽어버리고 뭐 별표하라 그러고 밑줄 거라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거 밑줄 그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또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기출문제도 풀어서 이제 기출문제 답을 외우시는 식으로 하셔야 되죠. 어떤 사람 또 그럽니다. 이 기출됐던 문제가 자, 다음 중에서 뭐 맞는 것은 아닌 것에서 나왔는데 가나다라 1, 2, 3, 4 있죠. 2번을 답으로 나왔어. 2번을 본인은 2번이 답으로 생각 안 되는 거야. 4번이 답인 거야. 4번이. 그래서 4번이 답 같은데요. 근데 2번도 답 같은데 4번이 더 답 같은 거야.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걸 뭐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하죠. 자, 이거 똑같은 문제 다음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당신은 4번을 답으로 할 겁니까? 2번을 답으로 할까요? 제가 물어요. 그럼 여러분 몇 번을 답으로 하겠어요? 옛날에 나왔어요. 2번이 답으로. 2번을 답으로 하셔야죠.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뭐냐면 내 생각이 4번일지라도 2번이 답으로 나왔으면 2번을 체크하셔야 돼. 끝.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4번을 우기지 마세요. 심지어는 뭐 질문지에다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뭐 한번 더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답은 그냥 2번입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오면 그냥 2번이에요. 2번. 자, 잔소리 좀 했죠, 그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